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작은 한약방이 하나 있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약재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다. 온몸에 밴 약재 냄새와 함께 살아온 68세의 이정화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어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8세가 된 평범한 할머니죠. 평생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인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늘 위축되어 지내왔어요. 특히 제 몸에 밴 약재 냄새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딸 박서영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사위 최연도도 함께 간다고 해서 더욱 설렜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영이는 제가 입고 간 옷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평소 한약방에서 입던 소박한 옷차림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최연도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약 냄새 좀 어떻게 해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서영이는 곁눈질로 직원들을 의식하며 더욱 깊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목에서 느껴지는 최연도의 거친 손길과 따가운 시선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한약방 일이 순간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졌죠. 최연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냄새가 나면 곤란하다고요. 서영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민망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이 냄새로 딸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왔는데 이제 와서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네요.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서 음료 주문을 받으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손에서 나는 약재 냄새를 맡으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최연도와 서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급히 대화를 멈췄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생일 축하라는 말도 케이크도 없었어요. 다만 어색한 침묵만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제 생일인데 마치 제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최연도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냄새 좀 신경 써주세요. 저희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냄새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것일까요? 평생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제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어릴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약재 냄새 때문에 힘들어했었죠. 학교에서 돌아온 서영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다며 울던 모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서영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 서영이 엄마는 냄새 난다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날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한약방 일을 마치고 급하게 갔었거든요. 손을 아무리 씻어도 배어있는 약재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죠. 서영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냄새가 나요? 다른 친구들 집은 안 그런데요. 그 어린 목소리에서 원망이 묻어났어요. 저는 서영이를 안아주며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이 냄새가 너를 키우는 냄새라고, 이 냄새 덕분에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린 서영이에게는 그저 창피한 냄새일 뿐이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영이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꺼려했어요. 한약방과 연결된 우리 집의 독특한 냄새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서영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집에 데려오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더군요. 부모님이 집에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에게 저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존재였다는 것을요. 마음이 아팠지만 서영이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서영이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싫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서영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약방을 지켰어요.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였죠. 약재를 다리느라 온몸에 더욱 진하게 배어드는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서영이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서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뻔했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집에 오는 서영이를 보며 저는 쓸쓸했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딸에게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제 전부이고 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서영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일이 떳떳하다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소중한 일이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계속 버텨왔죠. 하지만 서영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앞두고는 더욱 저를 멀리하려고 했어요. 서영이가 최연도를 소개해준 날을 기억합니다.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살짝 찡그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재 냄새 때문이었죠. 저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환기도 시키고 방향제도 뿌려봤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배어있는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죠. 최연도는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영이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최연도가 음식을 드시긴 하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제가 직접 끓인 삼계탕이었는데 평소처럼 약재를 넣어서 그런지 냄새가 강했나 봅니다. 서영이는 중간중간 저를 견제했어요. 엄마, 현도 오빠가 매운 것 못 드신다니까요. 제가 김치를 권할 때마다 말렸죠.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연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로펌 이야기, 해외 출장 이야기,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저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화장실에 가신 사이 서영이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약방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창피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연도가 돌아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서영이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그냥 집에서 쉰다고 둘러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연도가 돌아간 후 서영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으니 서영이는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부끄러워요. 현도 오빠 앞에서는 제발 말하지 말아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가 상견례 때도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말을 적게 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최연도 부모님은 교수와 의사였습니다. 정말 품격 있어 보였어요.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었죠. 그분들 앞에서 저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서영이가 미리 말을 맞춰놨나 봅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 있었죠. 최연도 어머님이 향수 냄새가 강해서 그런지 제 약재 냄새는 그나마 덜 드러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최연도 아버님이 코를 킁킁거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서영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거야.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도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뭔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최연도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정말 기뻤죠.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최연도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신중했습니다. 서영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임신한 서영이에게 좋을 약재들을 정성껏 골라서 포장했어요. 당귀, 숙지황, 백출 등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죠.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최연도 부모님은 역시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저는 준비해온 약재를 꺼냈습니다. 서영이 건강을 위해 준비했다고, 임신 중에 먹으면 좋다고 설명했어요. 정말 좋은 것들만 골라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연도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이런 거 냄새나게 왜 가져오셨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영이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제발 체면 좀 지켜줘요. 여기가 어딘데 이런 걸 가져와요.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연도 아버님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만두셨어요. 최연도 어머님은 아예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최연도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건 집에서나 하는 거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이러세요? 정말 민망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약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지도 못했어요.
평생 자부심을 갖고 해온 일이 순간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최연도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서영이가 사과하고 있었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 최연도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어찔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최연도가 저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응급실이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군요. 간호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영이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서 일어나시라고 창피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최연도도 따라왔더군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연도는 언제 퇴원할 수 있느냐고만 물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서영이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왔어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있지도 않고 금방 가버렸죠. 최연도는 더 심했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전화도 거의 안 했어요. 서영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최연도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희 부모님께 가서 사과하세요. 다 어머님 탓이에요. 그런 걸 왜 가져갔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과 손자를 위해 좋은 약재를 준비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서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엄마가 잘못한 거니?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고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어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며칠 후 최연도 부모님께 사과하러 갔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최연도 어머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 체면도 생각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영이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손자가 태어나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이제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영이와 단절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정리해두고 간 것들이었죠. 첫 번째로 나온 게 옛날 약재상 허가증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받은 건데 정말 오래된 거더군요. 그걸 보니 새삼 남편이 그리워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땅 문서였어요. 제가 전혀 모르던 토지 소유권 증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산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주소를 보니 지금은 신도시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허허벌판이던 곳인데 지금은 아파트와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더군요.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 땅의 현재 시세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 있었거든요. 수십억은 좋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서랍에서는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넣어둔 보험이었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였죠.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이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복리로 불어난 보험금이 거액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뒀는지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한 한약방 주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정화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된다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화야, 내가 혼자가 되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준비해뒀다. 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한 저는 가장 먼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되 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죠. 화려한 사돈 집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토지를 매각하고 생명보험금까지 합쳐서 저는 늘봄 한방 요양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부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뿌리인 한약방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요양원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는 동안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그분들의 눈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계사와 상담을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한방 진료실을 넓게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한약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 냄새가 온 건물에 배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방 자격증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도와 얻었던 지식을 되살려야 했거든요. 68세의 나이에 다시 책을 펴고 시험을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양원이 완공되자 저는 직접 약재를 우려 차를 만들었습니다. 당귀, 감초, 인삼을 우린 따뜻한 차였죠. 그 향기가 요양원 전체에 퍼졌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해야 할 냄새였구나 싶었거든요. 첫 번째 어르신을 모시던 날이 기억납니다. 85세의 할머니였는데 자식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혼자 남겨두고 간 분이셨어요. 제가 직접 우린 한약차를 드리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오랜만에 따뜻한 정을 느낀다고 하시면서요. 요양원 운영이 궤도에 오르자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8세 여성이 세운 한방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당당히 말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며 온몸에 밴 약재 냄새 때문에 가족들에게 창피를 당했던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 냄새가 이제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다는 가족들의 연락이었죠. 저는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분들은 받지 않으셨으면 했거든요. 요양원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어르신들의 존엄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직접 우린 한약차를 돌리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요양원은 입소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셨거든요. 제가 우린 한약차의 효과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영이었어요. 제 딸 말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남편 최연도의 회사가 파산했고 불륜까지 발각되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서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요양원 기사를 봤다고 엄마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이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뻔했거든요. 1년 후 제 요양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진료실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 작은 텃밭까지 갖춘 종합 요양시설이 되었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재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서성이는 걸 봤어요. 박서영과 최연도였습니다. 둘 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박서영은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평범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연도는 더욱 초라했어요. 당당했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서영이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접수처에서 면회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원장실에서 둘을 만나야 했습니다. 박서영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최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업신여기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박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지금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최연도의 불륜까지 발각되어 이혼은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최연도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저에게 깍듯이 절을 하며 과거의 잘못을 빌었어요. 그때 제게 했던 말들을 후회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인지 보기 민망할 정도였죠. 박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도와달라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요양원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엄마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제가 기른 한약재를 구경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냄새가 창피했느냐고 이 약재 냄새 말입니다. 박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냄새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말이죠. 제가 평생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서영이 다시 빌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는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최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제 박서영을 앉힐 자리는 없다고 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돌려 세운 후 저는 다시 어르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한약차를 우려 나누어 드렸어요.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다고 말이죠.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정원에는 제가 기른 한약재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제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냄새였습니다.